안녕, 여러분의 지구핑 민영쌤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혹시 6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춘하추동 들어봤지? 6월 22일이 하진날이라고 해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 그 이후로는 점차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추워지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거든? 우리 벌써 8월 중순이야. 9월 평가원이 약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한데 우리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잘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우리 9월 평가원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 8월 덕후도 문제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고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도 많은데 선생님이랑 함께 정답 노트, 오답 노트 또 열심히 만들어 봐요. 자, 시작할게요. 1번. 자, 우리나라 악기상. 실제로 수능에서도 1번 문항으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파트인데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좀 보자. 이거 반전을 시켜놨더니 얘네 얼굴이 겁나 무서워. 자, 학생 A. 뇌우는 적은 단계에서 집중호우를 동반해 라고 해. 자, 우리 뇌우는 딱 3개만 외워. 적, 성, 소. 적성소, 적성소, 적성소. 지금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적성소.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성숙 단계만이라도 암기하면 좋겠어요. 성숙, 성숙. 자, 적은 단계에서는 오로지 상승기류. 성숙은 상승, 하강 공존. 소멸 단계는 하강기류 온리. 자, 봐. 이 성숙 단계 같은 경우는 뇌우에서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 파티 같은 곳. 해서 집중호우라는 것도 성숙 단계에 동반되는 거지 적운 단계에 동반되지 않아. 얘들아, 적운이라는 건 아직 비를 동반하지 않는 구름을 뜻해. 적운형 구름 중에서 비를 동반하는 구름은 난자가 붙어. 그래서 적란운이라고 하면 비가 오는 건데 적운 단계는 아직 먹구름만 시커멓게 몰려드는 단계로 비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학생이 틀렸어. 그 다음에 학생 B는 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나라 황사의 발원지는 어디야? 그렇지. 중국 또는 몽골의 우리나라 왼쪽 상단쯤에 있는 사막. 자, 여기서 상승기류를 타고 황사먼지가 하늘 위로 올라와 하늘 위에는 편서풍이 우세하게 불고 있어. 그 황사먼지가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오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고 우리나라에 그날 하필이면 고기압이 발달한다. 그럼 하강기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지표면 부근으로 황사가 내려오면서 황사가 상당히 심해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사가 심해질 조건은 저기압, 편서풍, 고기압. 저기압, 편서풍, 고기압이 발달하면 황사가 심해진다. 황사 발원지에서 그치 상승기류 따라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는 그렇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요놈 괜찮았네. 마지막 학생 C. 뇌우와 우박은 한여름. 자, 얘들아, 뇌우는 한여름 가능할 수 있어. 천둥, 번개, 우르르, 꽝꽝, 번쩍, 비 괜찮은데 우박은 안 돼. 우박은 한여름에 안 돼. 우박 얼음이야. 그지? 한여름에 설사 저 하늘 위는 좀 추워서 얼음 알갱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녹을 거고 한겨울도 안 돼. 한겨울은 상승 기류가 없거든. 그래서 우박 때문에 학생 C는 틀린 말이 됐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학생 B만 맞아서 2번이 되겠다. 자, 은하의 분류 문제. 허블의 은하 분류 또는 특이은하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같이 연계돼서 한 문제로. 은하의 분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이번 참에 반드시 공부해서 암기를 해놓읍시다. 자, 여기는 자, 실루엣을 보세요. 그치, 동그래. 여기는 타원 은하네. 얘는 그렇지. 안에는 동그랗게 은하 핵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 그렇지. 나선팔이 있으니 나선은하고 메타몽. 별로 뭐 형태가 없어. 이거는 그렇지. 불규칙 은하야. 잘 봐. 바로 외운다. 타원 은하는 동그라미를 그려. 동글동글동글동글. 올드한 별들이 많아. 이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굉장히 늙은 별들이 많거든. 되게 작은 별들. 차가운 별들. 표면 온도가 낮고 색지수 큰 아주 늙고 쭈글쭈글한 작은 별들이 많다. 반면에 완전 쉬워. 이 불규칙 은하는 완전 반대로 외우면 돼. 여기는 영한 별들이 많아. 별이 어디서 태어나? 그렇지. 성간물질에서 태어나지. 봐봐. 딱히 형태가 없는데 뭐가 먼지들이 잔뜩 뿌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 이게 바로 성간물질이고 여기서 응애 별들이 태어나. 응애 별들이 태어나니까 지금 막 태어난 뜨끈뜨끈한 푸릇푸릇한 어린이들이 많은 거지. 어린이들더러 불긋불긋하다고 안 하지? 푸릇푸릇한 어린이들. 그래서 표면온도 높고 색지수는 좀 작고 파란색 계열의 커다란 별들이 좀 많다. 자, 나선은하 이제 끝났어. 나선은하 가운데 은하 핵 부분은 동그랗지? 그렇지. 타원은하 성질 그대로 닮아있고 이 나선 팔 봐봐. 뭔가 라인이 명확하게 매직으로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이 흩뿌려진 뭔가가 이렇게 약간의 고밀도 영역으로 나선팔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성간물질이야. 얘랑 성질이 완벽하게 똑같아. 외울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 특이은하랑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나선은하 같은 경우 특이은하 중에서 이 세이퍼트라는 놈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나선은하처럼 보여. 그래서 외워야 돼. 혹시 우리 도르마무 알아? 도르마무? 되게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어벤져스 그 영웅물 그 시리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상한 아저씨 있거든. 그 아저씨가 이렇게 돌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그래서 돌려. 그래서 도르마무 세이퍼트 네 글자니까 나선은하 하면서 세이퍼트는 돌려 도르마무 하면서 어떻게 보여? 그치, 나선은하처럼 보인다. 자, 갈게요. 기억. 성간물질의 비율은 가가 높다고? 아니, 다가 높아. 요 불규칙 은하가 높아요. 그다음에 디귿.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 별 붙여놔야 돼. 대부분 나의 형태로 관측된다. 완전히 안비하셔야 됩니다.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얘가 어린데 반대로 써놨네. 얘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늙었지. 그치? 디귿 안 돼. 자, 선생님이 출제자로서 문제를 변형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기출이 이렇게 진화되거든. 기존에 나왔던 표가 있잖아. 또는 그림이 있잖아. X축, Y축 물리량을 뒤바꾸거나 아니면 Y축의 상하 반전, X축의 좌우 반전, 그림을 표를 그림으로, 그림을 50% 잘라서 50%만 주기, 70% 잘라서 3분의 2만 주기, 아니면 이도저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줄글로 지문 형태로 제시해주기. 결국엔 이 안에서 모든 정보들이 뒤바뀌어서 새로운 문제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보통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자료를 만들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깊이라고 하면은 Y축에 놓고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져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변형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지금 얘가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X축을 깊이로 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데 뭐 이거 해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보자. 입자 크기가 꽤 큰 놈이 얕은 데 있다가 자, 일관되게 점점점 입자 크기가 그렇지 작아지는 게 깊어질수록 분포하네. 일단 입자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아이들이 점점 변하고 있어. 이거 뭐야? 점이층리인데 중요하지? 점이층리의 기본 모양은 위에가 작아야 되고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거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역전된 거지. 점이층리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니까 다양하지는 않아. 일관되게 좀 작은 애들만 존재해. 한 놈만 존재해. 뭐 이런 거 해석해보고 선지 한번 가볼까? 기억. 점이층리는 그렇지. 깊이 1에서 3m 구간. 역전되긴 했지만 여기서 관찰할 수 있다. 니은. 이 지역의 지층은 역전이 나타나죠. 여기서. 역전돼 버렸어. 그 다음에 디귿. 퇴적층의 입자 크기는 깊이 1에서 3m 구간이 4, 5보다 다양하다. 그치?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여기는 한 놈만 존재하니까 다양하진 않아요. 자, 이 탐구 문제는 조금 귀찮아. 각 일시마다 위도, 경도 말하자면 x, y거든. 얘를 여기다 좀 찍어봐야 돼. 선생님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좀 찍어왔어. 여러분도 하나하나 좀 찍어봐. x, y 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태풍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 것 같아. 여기 부근을 보니까 정확히 딱 어디다라고 얘기하긴 힘들 순 있지만 적어도 7일 17시 오후 5시 이후로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을 맞이한 것 같아. 전향점이라고 하지. 이 부근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경로를 틀었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진행 경로상
왼쪽에 놓여있게 되면서 안전반원. 1번이 아이고 위험했네. 이렇게.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서 풍향 변화를 파악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떻게? 그치. 개헤엄을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가끔 반대로 와가지고 선생님 삐리삐리 막 이러는 이거 후진하는 거 같지? 앞으로 개헤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시계, 여기는 그렇지. 반시계.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태풍은 7일 17시 이전 아니야. 적어도 요거보다는 이후라고 해야지. 그치? 그리고 편서풍 영역대 부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 편서풍 영역대 넘어가서 반드시 전향점이 딱 존재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태풍 마음. 이건 태풍의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요 자료를 함께 보고 요것도 기회인 것 같고 요 자료 분석해도 거의 비슷하네. 요 부근인 것 같다. 근데 기억은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고 디귿부터 볼게요. 8일 17시부터 9일 17시까지 A에서 풍향은 그렇지. 지금 안전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다고. 자, 니은에다가 살짝 체크를 해놓고 요즘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 피중과 피관 이슈가 있어. 얘들아, 태풍의 중심기압과 관측기압인 엄연히 달라. 태풍의 중심기압이 970이야. 그런데 어느 관측소가 태풍의 눈가를 지나지 않는 한 보통 옆에 있겠지? 그럼 그 옆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여러분 알지? 태풍의 등압선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이쁘게 동글동글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생겼죠. 봐봐이. 970, 980, 990. 태풍의 중심기압이 아무리 970으로 낮아도 관측소, 좀 멀리 있는 관측소에서는 예를 들면 990 헥토파스칼로 관측이 된다 이 말이야. 중심기압과 관측기압은 태풍의 눈가를 지나지 않는 한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관측기압은 뭐에 비례하겠냐?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사이에 그렇지. 거리에 비례하겠지.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모든 조건이 통제되어 있는 한. 자, 근데 니은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A에서 측정한 기압. 여기서 지금 기압을 측정하고 있어요. 관측소가 있나 봐. 우리나라 안에. 그런데 6일 15시. 6일 여기. 요때. 970이야. 그 다음에 9일 5시. 태풍의 중심기압은 똑같이 970이야. 6일 5시에는 태풍이 여기 있었어. 9일 5시에는 태풍이 여기 있어. 똑같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70인데 여기 있을 때 태풍을 이 관측소에서 관측한다고 하면 중심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관측기압이 어떻게 된다?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6일 5시가 높을 것이다. 괜찮아요? 요 놈은 심순위와 표순위의 상관관계. 심순위는 심충수나 표순위는 표충수나 우리의 애칭이에요.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자, 여기 대서양인데 잘 들어라. 정신 잘 차려야 돼. 제발. 대서양, 특히 북대서양의 아열대순환. 난류가 쫙 올라와. 자, 여기가 태평양이라면 쿠로시오 해류랑 같은 자리에서 흐르는 애야. 쿠로시오도 막 콕 하고 막 세게 올라오고 멕시코 만류도 콕 하고 막 세게 올라오고 그래서 약간 센케 느낌으로. 여기가 서한 경계류거는 굉장히 센 애들이 있어. 좁긴 많빠. 좁고 깊고 많고 빠르게 흘러오는 애들이 있거든. 쫙 올라와. 그리고 편서풍 영역대에 진입하게 되면 여기가 태평양이라면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이니까 북대서양 해류 가고 대륙을 만나면 아한대순환과 아열대순환의 일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요렇게 예쁘게 딱 흘러주면 참 좋겠는데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굉장히 좀 좁기도 하고 태평양에 비해서 특히 대서양 쪽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어마무시한 양의 표층 해수가 지하로 훅 침강하면서 엄청난 양의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위치야. 그래서 여기 표층에 물이 싹 비어.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 근데 자연은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못 견뎌. 이거 너무 불공평해. 난 물이 너무 없잖아. 물을 내놔. 그래서 이쪽 표층 해수에서 쫙 하고 끝까지 빨리 올라가. 그래서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아도 쭉 빨리 올라가서 북쪽으로 고위도로 향하는 요 놈이 바로 그렇지. 표순이다. 여기서 반전시켜놔서 약간 시커멓게. 요 놈이 그렇지. 표순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어마무시한 양의 심층수. 자, 여기서 만들어진 심층수 이름이 뭐지?
어이, 북심이. 북대서양이 만들어지니까 북대서양 붙이고 심층수니까 심층수 붙여야지.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서 훅 하고 침강해서 자 북쪽으로는 대륙이 막혀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 흰색 따라가 보자. 요거. 그렇지. 요 지금 흰색 B에 해당하는 요 놈이 심순이다. 얘들아 단면 대서양 단면을 딱 잘라보면 표순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사과의 사과 껍질 정도? 삶은 달걀의 껍질 정도 된달까? 요게 표순이고 그 밑에가 전부 심순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표순이와 심순이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거든? 고위도에서 침강하고 어디론가 가서 다시 용승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물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서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얇게 흐르고 여기서는 두껍게 흐르잖아. 그러면은 얘는 되게 빨라야지. 빨리빨리 부지런히 가야지. 얘는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심순이가 압도적으로 속도가 느린 거야. 되겠어? 그리고 특히 대서양을 뚝 잘랐을 때는 3개 정도의 심층 수계를 암기해놔야 돼요. 뭐? 그렇지. 중, 심, 이 세상의 중심은 저예요.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무슨 순서? 그렇지. 밀도 순서. 당연히 자연의 원리는 단순해. 밀도 큰 게 아래에 있겠지. 중층수가 심층수보다는 가볍겠네. 자, 기억 볼게요. A는 심층수라고 아니야. A는 표층수야. 기억 틀렸어. 니은 유속은 A가 빨라요. 그렇지. 표층수가 빨라요. 디귿 P 해역에서 형성된 심층수는 남극 중층수보다 밀도가 작다고 아니. 중층수가 밀도 작지. 오케이. 자, 지질시대도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갑시다. 일단 외우자. 40, 25, 5.4, 5.4, 5.42번 5.4, 그 다음에 25가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약간 대칭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0.66 갈게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수 끌 가자. C, 1 갑시다. 그 다음에 그렇지. 고, 중, 신. 외울 수 있지? 자, 요 주심. 원생이 25에서 5.4니까 약 20억 간격 정도 되고 시생은 40에서 25니까 15 간격 정도 돼요. 원생이 좀 더 길어. 그래서 여기서 봐봐. 여기 길지? 그렇지. 짧은 것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도, 레, 미 이렇게 갈게요. 자, 요거 암기합시다. 시옷. 자, 시생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요 놈이 뭐냐면 남세균, 남조류. 남색깔의 조류야. 요즘 적조, 녹조 이런 거랑 똑같아. 걔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그렇지. 광합성하는 애들이지. 애들이 바다 밑에서 먼저 광합성을 해서 바다에다가 산소 뿜뿜. 바다에 산소가 포화되면 그제서야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대기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 특히 점차 산소는 대기 중에 많아지고 고생대 말쯤 가면은 얘들아 석탄기 때 뭐 번성했지? 석양하고 외워야 돼. 양질식물 번성했잖아. 지금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해.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어쨌든 식물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산소는 점차 많아지다가 계속 많아지면 우리 죽고요.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이르러서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대기 성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제일 말이 언제지? 그렇지. 이 폐릉기. 자, 이쯤에서 어떤 큰 이슈가 있었어. 옳지. 판게아가 형성됐잖아. 얘들아, 판게아 형성될 때 빵 충돌날 때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다 외우고 신생대 때 그렇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외운 다음에 나머지 외우지 마. 우리 무슨 주관식으로 하나하나 쓸 거 볼 거 아니잖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3개만 딱 외우고 나머지 현재 수륙분포에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애지간한 유명한 모든 것들은 다 중생대로 때려 박아 집어넣으면 돼. 뭐 있을까? 태평양, 대서양,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알프스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언제 다 외워? 외우지 마. 얘네만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중생대 초 판게아 분리 시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다 맞아요. 자, 기억할게. 최초 해양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B다? 그치, 얘들아. 얘가 최초의 해양 생물이지. 기억 괜찮아? 니은. 대기 중 산소의 평균 농도는 B가 C보다 높다고? 아니. 이때는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니까 나중된 고생대. 그치? 이때가 더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니은 안 돼. 디귿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는 D다. 중생대이다. 오케이. 요게 D였으니까. 좋았어. 온대적이야. 어디서 응해? 60도. 정체전선상의 파동에서 응해. 60도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곳이야? 그렇지. 찬 공기 밀고 내려와요. 그렇지. 따뜻한 공기 밀고 올라가요. 여기 무슨 전선? 그렇지. 정체전선상의 파동에 의해서 꿀렁하고 태어나. 약간 저기도 쪽으로, 중위도 쪽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쪽엔 지금 북쪽이니까 찬 공기, 이쪽엔 지금 따뜻한 공기가 그대로 갇혀있고 약간 중위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남서풍 계열의 편서풍을 따라 이동해. 찬 공기가 밀고 가면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밀고 가면 온난전선이야.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여기 찬 공기가 비키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급하게 타고 올라가고 이쪽은 그냥 맘 편하게 쭉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 좀 완만하게 뭐가 형성돼? 그렇지. 전선면이 형성돼. 전선면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수증기 무조건 응결해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 여름철에 수증기 응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따뜻한 공기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선면, 구름, 강수 모든 사건이 찬 공기 쪽에 펼쳐진다. 이 한랭전선은 필연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찬 공기는 바닥에서 길길길길길 바닥을 따라 그냥 기어가 버리거든. 왜냐면 무겁거든. 그러면 찬 공기가 밀고 가는 그 순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지 한랭전선 되게 빠르고 온난전선은 얘들아 따뜻한 공기는 평화주의자야. 마음이 따뜻하잖아. 얘는 얘를 밀고 파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타고 올라가. 그러면 사실 바닥과 맞닿아 있는 전선이라는 개념 공부해. 이 바닥과 맞닿아 있는 전선이라는 건 안 움직여도 얘는 얼마든지 쭉 타고 올라가거든. 그래서 얘가 좀 느린 거거든.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한랭전선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나를 딱 지났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치 찬 공기 하에 놓여있게 되는 거지. 암기하세요. 이게 한랭전선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야.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한랭전선은 필연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온난전선 이렇게 따라잡지. 이게 뭐야? 그치 폐색전선이야. 여기 갈게요. A, B가 한 또는 온 중에 하나라고 했어. 이동 속도가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얘가 좀 더 빠르지? 이거 하나만 보고 문제 풀어도 돼. 이게 한이고 이게 온이다. 강수 구역 보니까는 다 괜찮네. 여기 넓고 여기 좀 뒤에 있잖아. 지금 좀 좁다. 나머지 물리량이 뭔지는 문제에서 말해주겠지? 그치? 갈게요. 기억. A는 한랭. 오케이. 니은. 자, 별표. 전선 통과 전의 기온 빼기 전선 통과 후의 기온 그러는데 봐봐. 전의 기온 빼기 후의 기온 이러잖아. 그러면 수능에서도 이런 선지가 나올 거야. 둘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편한 거 하나만 분석해. 한랭전선 A가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 그렇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그럼 이 값은 크겠지. 이렇게 문제를 빨리 좀 캐치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그래. 한랭전선 지나면 뒤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그 값 자체는 커지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기억이 되면 물리량 괜찮지. 니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A가 B를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질 때 형성되는 전선은 폐색 전선이다. 오케이. 자, 이거 TS도야 아니야? 아이? TS도야 아니야? TS도를 살짝 변형해놨어. 얘들아, TS도는 T, S 이렇게 생겨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지? 좌우 상하 반전 X축 Y축 뒤바꾸기. 쫄지 마.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자, A, B, C, D 지금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가볼까? X, Y 하면 되니까 10도에 손 10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염분 볼 것도 없네. 이게 A. 그 다음에 17도. 17도. 요것도 17도 같고 요것도 70도 비슷한데 염분이 35여야 되니까 요게 B.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었는데 31.5 염분이 얘는 안 되죠. 얘는 지금 20이랑 34이니까 요거네. 이게 C고 이게 D. 다 매칭 시켰고 자 TS도를 변형해놨지만 우린 알고 있어요. 차갑고 짤수록 밀도가 크다는 거. 차가울수록 차갑고 짤수록 밀도 커요. 그래서 밀도 순서는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겠네.
밀도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C랑 D는 치사하게 수원 안 줬었는데 내가 찍어놓고 나니까 C가 수원이 좀 더 낫다는 것도 캐치했고 이 정도 하고 한번 가볼까? 기억. A, D 중 밀도가 가장 작은 해수는 그치 맨 위에 있는 요 놈이다. 니은 수호는 C가 낫다. 오케이 괜찮아. 이거 B와 D가 만나면 밀도 물어보는 거네. B가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D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땡. 자, 이 판구조로 남기. 가자. 여기 뭐 있어? 동태해령이 있어. 동태해령에서 해양지가 응애 막 태어났어. 막 태어난 어린애들이 또다시 그 다음 시간에 탄생하는 어린애들 때문에 밀려서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령에서부터 멀어지지. 동태해령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즈카판, 왼쪽으로 가면 태평양판. 외워라잉. 가다가 얘가 늙어 진짜 죽기 직전에 정말로 죽으려고 유라시아판이나 아니면 여기 조그만한 거 있거든? 필리핀판을 만나게 돼. 그러면 판과 판이 만나면서 보세요.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침강하거든? 굉장히 깊은 구덩이가 생겨. 그걸 뭐라고 하지? 해구라고 해. 그래서 이쪽은 해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 자, 꿀팁 줄게. 잘 들어. 초음파 왕복 시간 줄 거야. 왕복인지 안 왕복인지 꼭 확인하고 대체로 10초를 줄 거야. 그러면 왕복이니까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1500 곱해. 미터 퍼 세크잖아. 음속이지? 7500 나오지? 100% 해구. 100% 해구. 이거 해구야. 선생님 10 아니잖아요. 10 넘어가잖아요. 상관없어. 뭐하러 11, 12로 해. 그냥 5초로 해도 충분해. 이것만 해도 해구예요. 여기 지금 해구 있어. 다시 꿀팁 줄게. 약 4초 정도 나올 거야. 반띵 해야지 왕복이니까 2초 곱하기 1500 하면 단위 생략할게 얼마야? 3000이야. 3000m 나오면 오케이 해령이야. 외우세요. 얘 둘 다 판의 경계야. 따라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 하나 경계잖아. 판 둘, 판 셋. 말하자면 요게 나스카판, 요게 태평양판, 요게 위치적으로는 필리핀판으로 보이는데 요거를 꼭 구분하지 못해도 괜찮아. 필리핀판이나 유라시아판.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XX 프라임 단면이야. 선생님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안 돼. 왜냐면 봐봐. 이 대서양인데 대서양 중앙해령 있거든? 일단 해령 자체가 한 4초 정도 해당하는 애가 일단 중앙 부분에 분포해야 되고 자 중요. 대서양 쪽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구를 만나지 못해. 해구 자체가 없어. 선생님 여기 해구 없어요? 여기는 그냥 육지랑 바다의 경계. 얘들아 대서양은 원래 닫혀 있었어. 판기아 시절에. 그리고 열리게 된 거잖아. 백예너가 여기 증거 찾으러 다닌 거 아니야? 여기는 해구 자체가 없어. 해구는 다 어디 있어? 뒤에 바다에 있어. 뒤에 바다는 좁아지고 있지. 거기가 태평양의 전신이거든. 판탈라사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어서 그래서 대서양 연안은 대체로 해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태평양 연안은 해구가 겁나 많아서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잖아. 불의 고리. 됐습니까? 기억. 나는 XX 프라임 측정한 것이다. 괜찮아. 니는 해양지각에 나 있는 기억이 많다고? 아니지. 여기는 해령이었고 여기서 응에 태어난 다음에 나이 겁나 먹어가니까 여기서 나이가 많아야지. 해구 만나기 직전에 늙어주기 직전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측정 구간에 분포하는 판의 개수는 3개. 오케이. 해구, 해령 다 지났기 때문에 3개 정도 될 것이다. 위치를 외워야 돼. 이거는 이게 사설이라서 우리라서 과한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는 아예 판경계 이런 거 주지도 않고 판경계 있냐고 물어봐. 판구조는 좀 암기해야 돼요. 자, 적도가 어딨나? 여기 있네. 엘니뇨, 라니냐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니냐 때는 약 하고 물이 겁나 밀려가. 라니냐 때. 그래서 바람이 세거든. 뜨거운 물이 이쪽에 겁나 밀려가 있고 밑에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 끝까지 쭉 수직적으로 두꺼운 핫도그 발생. 구름 최상부 높이가 굉장히 높고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니까 온도 낮고 평형의 개념으로 적외선 에너지 방출 굉장히 적은 상태. 수직적으로 두꺼운 구름이 형성됐으니까 비 겁나 많이 오겠네. 어디에? 서태평양에. 동태는 물이 너무 없다. 자연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용승이 끝까지 쭉 일어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물이 올라와 있고
얘들아, 이 차가운 게 태평양 적도 부근 전반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라니냐의 정의는 태평양 적도 부근 전반 해역의 수온이 0.5도씩 내려간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땅땅땅 라니냐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 밑에가 차가우니까 급격한 상승 기류는 생기진 않아. 다만 여기가 적도 부근이잖아. 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물이 만나면 안개 같은 게 좀 낄 수 있는데 저근형 구름과 대비하기 위해서 층은형 구름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구름 최상부 고도는 되게 낮아. 그래서 온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은 좀 많아. 여기 지금 보니까 빗금 표시, 태평양 적도 부근 전반이 이 상태고 서태평양 쪽에 시커멓게, 그치?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그렇지, 마이너스로 적게 나온 상태. 이거 라니냐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억, 무역풍이 강하다. 괜찮아. 니은, 동태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은 낮아야 돼. 찬물 겁나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디귿, 서태는 비 겁나 많이 와야지. 뜨거운 물 겁나 많이 밀려왔으니까. 디귿 안 돼요. 자, 문제 마지막 단조건 밑줄 치세요. A와 B는 모두 우주 팽창을 설명한다. 다른 말로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동적 우주론이다 라는 뜻이고, 허블 법칙 이후에 싸웠던 두 우주론이 누구냐면 정상과 빅뱅이야. 정상 우주론과 빅뱅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오케이. 질량, 보존이냐 아니냐. 정상 우주론은 물질이 계속 응용에 태어난다고 얘기했어. 근데 빅뱅은 한 번 태어난 물질은 더 태어나거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질량은 보존된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 우주의 부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이 계속 채워지면서 생기니까 밀도는 일정해. 그리고 밀도와 온도는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야. 뭔가 어떠한 공간에 무언가가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벽을 탁탁탁탁 치는 것 때문에 온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밀도 온도가 일정한데 빅뱅은 어떨까? 그렇지, 밀도와 온도가 함께 쭉 하강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지금 보면 우주의 사이즈가 팽창하는 와중에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에 급팽창이 일어난 무슨 이론? 급팽창 이론. 빅뱅 이론 중에서도 빅뱅 이론을 좀 보완시켜준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가설을 살짝 첨가한 이론인데, 요게 빅뱅이 설명할 수 없었던 세 가지 문제를 설명했지. 뭐? 빅뱅의 지탄자가 나타난다. 지탄자, 지탄. 자, 지평선, 평탄성, 자기홀극 문제를 예쁘게 설명해줬지. 얘가 바로 빅뱅이고, 지금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이놈이 정상에 다 떨어뜨리고 다 깨지고 난리였어. 됐어. 오케이. 자, 기억. A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A에서? A가 뭔데? 얘가 A야. 문제 처음에 써있어요. 오케이. 기억 괜찮아. 니은. 기억 시기에 우주 배경 목적. 안 돼. 얘들아, 외워. 진짜로. 타임라인 외워야 돼.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의 급팽창. 삼수헬. 3분쯤에 수소 헬륨 3대1 38만 년에 5배복 현재 2.7켈빈. 이게 3000켈빈 때였거든. 외울 수 있어? 타임라인 4개 정도는 인간적으로 진짜 외우자. 니는 안 돼. 큰일 나. 고르면 우주의 곡률이 거의 0으로 관측되는 거 밑줄 쳐나 평평성 문제 얘기하는 거야. 평탄성 문제. 야, 도대체 우주를 봤더니 우주가 플랫해 보여. 왜 그런 거야, 빅뱅아? 빅뱅이 설명을 못했어. 근데 급팽창 이론이 우주가 확 팽창해서 엄청 커서 그래 라고 설명한 거야. 디귿 괜찮아요? 자, 별표. 기가 막히게 빨리 풀어줄게. A B가 1대 1에 뭐가? Z가 기준 파장 람다 제로분의 관 빼기 기준 파장.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델타 람다지. 얘들아, 허블 법칙 문제 나오면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이거 써놓고 시작해. 한국사 시험지 받자마자 맨 위에 써놓고 저기 다른 물리, 생물, 화학 시험지 받자마자 써놓은 다음에 지구과학 맨 마지막에 하면 다시 써놔. 여기다가 무조건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돼. 잘 들어. 빛의 속도, 허블 상수 다 상수야. 따라서 Z가 1대2면
거리도 1대2고 후퇴 속도도 1대2야. 우 A, 우 B는 동일한 눈깔 방향이 있대요. 우 A, B가 내 눈깔에서 나가요. 그치? 지금 나 보고 있어? 그치? 너희들의 눈깔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오케이. 그게 눈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B가 동일한 눈깔 방향에 이렇게 놓여 있고 얘네들이 1대2의 적색 편의비를 가졌기 때문에 거리도 1대2야.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와 C의 눈깔 방향 60을 있는데 잘 보세요. 우 A를 바라봐 눈깔. 우 C를 바라봐 눈깔. 이게 60을 이룬다. 하. 우 C는 우 A의 2배이다. 이게 2네. 와우. 여기 지금 1대 루트 3대 2 직각삼각형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면 문제 묻진 않았지만 정삼각형이네.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우리 이거 한번 구해보자. 우리 은하랑 A랑 후퇴 속도.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 C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나올 거야. 킬로미터 퍼 세크. 가끔 8승 미터 퍼 세크로 나오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지수에 들어있어. 5랑 8이랑 비슷해. 그래갖고 난시 있으면 8인지 5인지 안 보여. 조심해. 곱하기 Z는 아까 우에 얼마나 했어? 오케이. 0.0이니까 이거 얼마야? 6,000이지? 잘 들어. 잘 들어. 우리 은하에서 A가 밀리는 걸 봐도 6,000이고 A에서 우리 은하를 봐도 6,000이고 잘 들어. A에서 B를 봐도 6,000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B에서 A를 봐도 6,000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여. 왜? 이 허블 법칙 안에는 관측자, 관측 대상에 대한 게 없어. 이거는 꼭 우리 은하에서 A를 볼 때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니야. 우리 은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저 미지의 영역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우주를 관찰해서 우주의 법칙을 찾아냈어도 얘는 똑같이 이걸 찾아냈을 거야. 우주 어디서나 통용되는 법칙이야. 그래서 관측자, 관측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 관계가 똑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V, Z가 다 똑같아. 그럼 응용해볼까? 우리 은하에서 C를 볼 때 이제 후퇴 속도 안 구해도 돼. 바로 얼마나? 2배 나와야 돼. 12,000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C에서 A를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얼마나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거의 루트 3배니까. 그렇지. V도 그대로 루트 3배에서 6,000 루트 3으로 보여야 돼. 할 수 있어? 한 번 더 응용해볼까? 얘들아, 우리 은하랑 A의 적색 편의 관계가 Z가 0.02야. Z 어떻게 구해? Z, 베이베베베. 그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로 구하잖아. 선지에서 이거를 나 500짜리 빛을 볼게요 라고 선포하거든? 그럼 구하면 돼. 델타 람다로. 이렇게. 그러면 약분해보자. 100분의 2니까 얘가 50분의 1이고 공 하나 붙여. 봐봐. 공 하나 붙여. 그러면 델타 람다가 10이지. 그럼 얼마로 보였다는 뜻이야? 아이 그렇지. 원래 500짜리 빛이 500? 10으로 보였다는 뜻이지. 응용해볼까?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C를 관찰하는데 C에서도 500짜리 빛이 나올 수 있잖아. 빨주노초 파나보 다 나오니까 500짜리 빛을 보면 얼마로 보여? 2배인 520으로 보이는 거야.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와 C가 같다. 우, B, 우, C. 같지? 니은 A에서 측정한 C 후퇴 속도는 A에서 측정한 C 후퇴 속도가 얼마나 그랬어? 6,000 루트 3. 아, 디귿. A에서 B를 관측하면 A에서 B를 관측하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왜?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거리 관계가 1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 관계가 1이기 때문에 모든 ZRV가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서 520이 아니라 510으로 관측된다. 중요한 문제 선생님이 빨리 풀게 알려줬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 놈도 선생님 외우는 꿀팁을 알려줄게. 자, 봐. 지금 기억 있지? 니은 있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문제 변형하는 방식. 위에 지금 50km 자른 거야. 이렇게 날려서 문제 많이 줘. 상관없어.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지? 하나가 섭입되고 하나가 해인데 대헷 하고 외워. 대헷 하고 외워. 순서대로 대헷이야. 이게 뭐냐면 이 해양 쪽이 그게 해령이건 해양 지각 쪽이건 같은 깊이만큼 내려갔을 때
지온 상승률이라고 불리는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가 섭입대건 아니면 대륙이건 똑같아. 또 이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 온도 변화가 훨씬 커. 그 지온 상승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때문이냐면 해양지각 있잖아. 얇잖아. 멘틀 물질이 굉장히 잘 올라와. 대륙 쪽으로는 잘 안 가.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외우는 이 세상에 애지간한 커다란 거대한 발사능 경계 있지? 그거는 거의 해령일걸? 대륙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뭐 그 정도 우리 외우고 있지. 아이슬란드 열곡대? 그 되게 조금밖에 없어 대륙 쪽은. 왜냐면 멘틀도 분위기 보고 올라와. 대륙 두껍잖아. 제가 올라가면은 고군분투하게 생겨서 그럼 그쪽으로 안 간다니까? 얇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해양 쪽 가면 그게 해양 지각이든 해령이든 좀만 내려가도 뜨거운 물질이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자, 밑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그렇지.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올라오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얕은 데서 만들어지고 대륙을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지각을 밀어내면서 거의 멘틀 물질이 터져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은 그치 굉장히 작은 물질이 분출돼. 현맘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이 되지. 자, 근데 섭입대는 좀 달라. 섭입대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적당한 깊이에서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해양 지각에서 물이 칙 하고 압력밥솥에서 물이 칙 하고 짜져 나오듯이 물이 짜져 나오면서 어디로 공급돼? 주로 멘틀 물질로 물이 공급되면서 만들어져. 꽤 깊은 데서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멘틀 물질이 거의 녹아서 현무암질이 만들어지지만 그게 올라가다 보면 얘들아 그게 대륙 지각을 만나건 해양 지각을 만나건 상관없어. 어쨌든 올라가면서 지각 성분이 섞이면서 튀어나오니까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섭입대, 그러니까 베니오프대 또는 침강하는 해양판을 포함하고 있는 수려면 경계에서는 현맘질보다는 SiO2가 좀 더 많은 마그마가 분출된다. 전공적으로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아예 지원 G2에서도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해. 암기할 수 있지? 자, 분출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기역에서가 높지. 그치? 이게 기역이.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니은에서가 얕다. 이게 니은인데 얕아야 되는데 니은에서 깊다 그랬어. 땡. 니은에서는 압력 감소로 해. 그렇지.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된다. 괜찮아요? 자, 별의 내부 구조가 나왔는데 이게 쌤이 작년에 9월 평가원 직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상 문제로 줬다가 9월 평가원에 이게 나와가지고 평가원 해설 강의 하러 들어갈 때 기립박수를 받았던 자 암기하는 팁을 알려줄게. 태양의 내부 구조가 핵, 그렇지, 복, 되거든. 자, 암기 행운의 숫자 7 인정? 7 인정? 하나 더 해봐. 3.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일단 행운의 숫자가 7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행운의 숫자는 다 홀수여야 돼. 2, 4, 6 짝수는 안 돼. 그러면 이 앞에 1 아니면 5가 있거든. 5는 7이랑 너무 좀 가까워. 그리고 1은 좀 식상해. 맨날 1등 뭐 1이 좋은 숫자 같잖아. 식상하니까 3이 행운의 숫자. 누구 말이냐고 내 말이야. 굉장히 F스러운 민영쌤의 논리였어요. 행운의 숫자 37로 뭘 외우냐면 사이즈를 외우는 거야. 별의 전체 반지름을 100%라고 했을 때 30%까지가 핵, 70%까지가 복사층, 마지막이 대류층. 선생님 해설지에 이거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관없어. 2거나 2.5이거나 난리 나거든. 상관없어. 평가원에서 인지 3인지 가지고 속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이 별의 반지름 여기 있잖아. 얘를 핵복대로 가져가기에는 그러면 핵, 복, 대여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2인데 복은 7에서 끝나야 돼. 그치? 얘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 핵, 복, 그렇지. 행운 숫자 7 나와주고 대. 그럼 지금 여기 흐름이 잘 안 보이지만 요거랑 같은 색깔로 칠해놨거든. 그래서 이게 대박 큰별, 이거 왕별, 이거 쬐끄만 별. 얘가 태양 질량의 그렇지 5배라 얘기하였고 얘가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이라 얘기하였다. 주계열성은 큰 게 다 크지.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진화 속도, 생가지 폭, 생가지까지의 거리, 큰 게 다 크고 수명만 짧다. 그 온도에는 중심, 핵의 온도, 표면 온도 다 포함된다. 다시. 얘가 좀 왕별이긴 한데 8배가 넘진 않아. 태양 질량이. 그래서 둘 다 최종 진화 단계는 백색해성일 거야. 8배 넘어가고 25배 넘어가면 중성자별 블랙홀로 바뀌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대류하는 영역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거든. 아싸! 질량이네. 질량 여기 있네. 얘는 0.259. 얘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네가 1에서 0.97로 빼야 돼. 0.025니까 선생님 얘가 10배네요. 개꿀이네요. 개쉽네요 하면 이제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얘는 그 0.25라는 질량이 별 전체 질량 대비 0.25, 즉 25%라는 뜻인데, 별 전체 질량이 이미 태양의 5배인 별이었고, 얘는 전체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애였기 때문에 얘 몇 배? 그렇지, 10배가 아니라 5 더 곱해준 50배 돼야지. 중요합니다. 기억. 중심부 온도는 가 높다. 괜찮지? 큰 별이니까. 니은 나는 중성자별 아니야. 가든 나든 다 지금 백색해성으로 지나요. 디귿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은 가가 50배이다. 오케이. 자, 얘들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안에 눈깔 크게 뜨고 보면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런 말 없고, 문제 발문에 마지막 단조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 주잖아. 그러면 애지간하면 다 정자극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혹시 이 안에 역자극기 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출제자를 악마로 생각하지 마. 출제자가 문제 안에 뭐 역자극기에 관련된 힌트도 안 주고 나만 아는 역자극기를 여기다가 숨겨놔야지. 걔들이 다 틀렸어. 오답률 90%. 낄낄 난 좋은 출제자야 막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역자극기라는 언급이 없으면 다 정자극기고, 정자극기 때는 북반구 응애하면 복각 플러스, 남반구 응애하면 복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복각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어디서 응애했는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부터 일단 써놓고, 복각과 위도의 관계가 이렇게 주면, 복각과 위도 관계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주면 정확하게 좀 읽어내야 돼. 이게 없으면 그냥 60S에서 응애했다, 40S에서 응애했다 그대로 치환해도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 정확하게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복각하자. 복각 60일 때 요 정도 되는데 30, 60 이게 45니까 한 40 정도 잡읍시다. 러프하게. 그 다음에 복각 40 갑시다. 40도 아까 이게 45였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잡아. 요 정도 이렇게 잡아서 40 맞지? 복각 40 그치? 잡아서 위도 한 요 정도 갈까? 30? 그 다음에 0, 여기 적도네. 그 다음에 복각 10, 10은 한 요 정도 되는데, 아이고 이 조그만 한 3S 정도 잡을까? 그 다음에 20이니까 한 15니까 요 정도 잡을까? 한 10 정도 잡을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들이 좀 과장할게요. 40S에 있다가 30S 정도 갔다가 복각 40. 얘들아 선생님 이거 잘못 잡았어. 40을 여기다 잡으면 큰일 나지. 여기가 45니까 40을 여기다 잡아야지. 미쳤어요? 자, 여기 쭉 올라가. 그렇지. 요 정도 잡아야지. 여기 이상해. 20 정도 잡자. 그러면 여기서 20 갔다가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그치, 여기 갔네. 자,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저위도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힝소같지 하고 한번, 그치, 3S 틀어줬어. 일단 쓸게 자리 없으니까 3S 잠깐 틀어줬다가 다시 어떻게 돼? 그치, 다시 오케이, 좀 과장할게. 좀 스케일 안 맞아도 봐주세요. 10N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로 올라가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됐어? 선지 가볼까? 기억, 60에서 50마 동안 P는 저위도로 이동한다. 여긴데 지금 저위도로 이동한다. 괜찮지? 니은. P의 평균 이동 속도는 60에서 50 사이, 50에서 30 사이. 얘들아, 60에서 50 사이, 50에서 30 사이인데 둘 다 위도는 사실 20씩 비슷하게 이동했거든? 근데 60에서 50은 10간격이잖아. 10마 간격이잖아. 여기는 20마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얘가 빠르지. 시간이 짧게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그치? 니은은 60마에서 50마 동안이 빨라요. 디귿. 현재 P에서 구한 50마의 고지자기, 디귿 별 붙이세요. 50마 때 얘가 어디서 응애했냐면 20S에서 응애했어. 자 봐. 얘가 응애했을 때 그 돌 속에 뭐가 기록되냐면 당시 고지자기 극이 그대로 기록돼. 그게 잔류자기로 남는 거야. 얘랑 나랑 이만큼 손가락 짧지만 뻑큐 엄지 딱 떨어져 있고 방향이 여기였어 하고 화살표가 딱 기록을 해주거든. 그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얘가 어디론가 이제 이동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이동한 만큼 그 극도 평행 이동해서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있지. 그러면 20S에서 그 사이에 뭐 붙임이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지만 10N까지 30만큼 쭉 올라갔잖여. 그러면 뻑큐도 여기서 얼만큼 밀려? 그렇지. 30만큼 그대로 밀려서 어디 있어야 돼? 약 60N 정도에 있어야 돼. 뻑큐 엄지 잡고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돼. 왜냐면 그게 잔류자기 역할이야. 잔류자기라는 게 얘랑 나랑 그때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라는 걸 기록해 주는 거야.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고지자기극은 어디로 추정될까?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가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 학자들이 하는 역할인 거지. 되겠어? 디귿. 30N에 위치한다고? 아니야. 60N에 있어야 돼. 30만큼 밀려서 60N에 있어야 돼. 디귿은 안 돼요. 와, 얘들아 문제 미쳤. 표준 우주 모형의 동그라미 참. 표준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이 뭐야? 뒤에 우주론 단원을 다 때려 박아 집어넣는 거. 지금 현재 우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든 최신 이론을 다 때려 박아 놓은 거. 너희들이 배우는 우주론의 그 스토리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처음에 빅뱅 배워. 그 다음에 빅뱅이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를 누가 설명해? 급팽창이 설명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의 초신성을 통해서 뭘 밝혀냈어? 가속팽창임을 밝혀냈어. 급팽과 갑팽은 다른 거야. 급팽은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일어난 거고 갑팽은 약 빅뱅 후에 7, 80억 년 후에 일어난 거야. 지금으로부터 약 거꾸로 7, 80억. 빅뱅으로부터 약 7, 80억. 지금이 138억, 약 148억이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진짜. 그 가속팽창 밝혀내고 깜짝 놀란 나머지 그렇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현재 지금 우주 구성 요소가 보니까 암에 암물, 보물이 있고요. 암흑에너지가 약 70%, 암흑물질이 25%, 고통물질이 약 5% 정도로 현재 그렇게 존재하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배우냐면 그리고 우리의 우주는요 평평해요. 임계밀도랑 우주밀도랑 같은 우주 상태거든요. 이 모든 최신 이론을 다 때려박아 놓은 게 표준 우주 모형이야. 알겠어? 그러면 보니까 현재 약 70%에 육박하는 그치 68.3%니까 이게 바로 그렇지 암흑에너지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물질인데 빅뱅은 항상 질량 보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암흑물질 보통물질이 약 5대 1이면 과거에도 약 5대 1이어야 돼. 그래서 많은 게 암물이고 적은 게 보통물질이다. 문제 발문에서 현재 우주의 밀도는 1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1이어야 되니까 1에서 0.683을 뺀 나머지 0.317이 암물 더하기 보물일 거야. 근데 이상하다. 과거의 t 시기에는 보물과 암물을 더한 값이 0.634 정도 되네요. 맞지? 선생님 계산 잘했지? 이렇게 되네.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안 똑같지? 그렇지. 빅뱅은 질량 보존을 주장하니까. 얘들아, 밀도라는 거는 뭐분의 뭐? P분의 량이다. 그런데 빅뱅은 질량 보존 주장한단 말이야. 물질의 질량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정확하게 얼마 감소했어? 그렇지. 2분의 1배 감소했으니까 이게 몇 배 된 거야? 그렇지. 이게 2배가 된 거지. 얘들아, 우주의 부피는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관측할 수 있을 뿐이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져 있는 그 우주 공간, 그 우주 부피는 그렇지 9로 인식하여서 3분의 4 파이월 세제곱으로 구해. 그래서 우주의 사이즈, 우주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부피라는 건 우주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될 거고 그게 약 2배가 된 꼴인 거잖아.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2의
그렇지. 3분의 1승인 거지. 얘들아, 별표 100만 개야. 이게 우주의 크기야. 크기라는 말 안에는 거리도 있고 면적도 있고 너비도 있고 부피도 있고 굉장히 브로드한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반지름이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배우는 개념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처음 우주의 크기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배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동의어가 6글자로 우주의 지평선이야. 우주의 지평선이 뭐야? 우주를 바라봤을 때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다니까?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에 우주여행 갈 거 아니야. 엄청 싸게. 지금은 되게 부자들만 가지만 우리도 이제 갈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잘 기억해놔. 민영쌤이 10년 후에 우주여행 갈 거라 했는데 내가 진짜 우주여행에 왔네. 근데 우주를 바라보니까 진짜 우주의 지평선이 보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우주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의 끝, 그 우주의 끝에서 빛이 빛의 속도로 열심히 날아와서 나한테 138억 년을 와야지 내 눈가에 닿아. 그래서 그 빛이 달려오는 거리를 역산해.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달려와 138억 광년이 되는 거지, 그 거리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라는 건 당연히 우주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주의 반지름은 2의 3분의 1승. 과거에는 조금 작았을 것이다. 나머지 요소들을 좀 살펴볼게, 얘들아.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물질과 함께 물질임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되고 얘는 전자기파로 관측이 돼. 전자기파라는 건 엄청 쉬운 말이야. 그냥 가시광선 사진 찰칵 카메라 찍으면 보인다. 아이폰으로 찰칵 찍으면 보인다. 갤럭시로 찰칵 찍으면 보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는 찰칵 찍으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알아내? 아, 다행히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항상 질량은 지랄이거든. 이게 뭐냐면 중력이야.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은 중력이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 렌즈 현상으로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으로 관측을 할 수 있겠어.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우리도 아직 잘 정체를 몰라.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우주의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이전에 없던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빈 공간에서 자꾸 나오는 에네르기파, 에너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그런데 우주의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밀도는 일정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자, 가보자. 기어.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괜찮아요? 니은 B의 총량은 현재와 비시기가 같지 않아.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점차 늘어나요. 그 다음에 D 우주의 크기는 현재가 T시기의 2배가 아니라 부피가 2배고 크기는 반지름이야. 이게 요즘 이슈야. 작년 평가에 나와서.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슬퍼하지 마. 또 모르면 또 해줘야지 뭐. 또 해줘야지. 마지막인 것 마냥 마지막인 듯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마지막인 너. 자, 외적용인 다음에 무조건 세경이야. 세경이. 세경아. 우리 세경이 잘 지내고 있어요? 세경이. 이게 뭐냐면 주기 순서야. 세차운동 경사각 20률인데 주기가 이렇게 돼. 요즘 주기도 외워야 되거든. 자, 세차운동 관련해서 딱 하나만 외워. 근부, 따교. 태양이 있어.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요렇게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라서 북반구는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시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우리 겨울 되면 되게 춥다고 하지만 13,000년만 살아봐. 13,000년 후에는 겁나 추운 겨울이 될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세차운동이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세차운동을 고려하는 세팅이라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시절이야. 선생님 만약에 남반구 물어보면 어떻게 남반구는 안 외워도 돼. 남반구 모드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되지. 근복다교만 외워놓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남반구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치.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남반구? 겨울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남반구 모드로 바꾸면 되니까. 자, 경사각은 클수록 연교차 크다. 이것만 외우면 돼. 그리고 선생님 필살기 알려줄게. 악어 입을 깍 그릴 건데 여기다 좀 넘어갈게. 경사각이 클 때는 악어 입을 크게 그려. 경사각이 작을 때는 악어 입을 작게 그려. 그리고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위에 2개를 보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아래 2개를 봐. 남중고도는 도, 레, 미, 파 이 순서야. 위에 있을수록 남중고도가 무조건 높은 건데 잘 들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경사각이 클 때는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높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낮아요. 엄청 뜨겁고요, 엄청 추워서요, 연기차 겁나 커요. 끝. 다시. 경사가 작을 때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조금 낮고요, 좀 시원한 여름이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겨울이에요. 그래서 연기차가 쪼만해요. 그리고 이거는 남북반구 공통이야, 유일하게. 지구과학에서 남북반구 예지가 나면 봤는데 이건 남북반구가 같이 통용되는 개념. 외울 수 있겠어? 이 남중고도라는 개념은 낮의 길이와 동이요. 계절이 통제된 상태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묻는다. 계절이 통제된 상태에서 낮의 길이를 묻는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경사각 보고 문제를 풀면 다른 요인은 하나의 계절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킬 수 없거든. 자, 중요. 20률은 진짜 쉬워. 딴 거 외우지 마. 20률 커질 때만 외워. 20률 커지면요, 무조건 양의 피드백이야. 무슨 말이냐면 20률이 커지면 모든 상태가 극단으로 치닫아. 안 그래도 궤도가 찌그러져 있어, 공전궤도는. 근데 20률 커지잖아? 더 찌그러져. 완전 찌그러진 타원이 돼.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깝거든?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안 그래도 먼 게 원일점인데 더 멀어져. 북반구 현재 연교차 작지? 더 작아져. 이게 양의 피드백이야.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 크거든? 더 커져. 이게 20률이야. 20률 같은 경우는 거리가 통제되어 있을 때, 위치가 통제되어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 자, 기억 볼게요. 원일점 거리는 A 시기가 짧다 그랬는데 봐봐, 20률 큰 걸로 외웠거든? B 시기가 20률 크니까 원일점은 더 멀어. A는 가까워. 기억 맞지? 니은 0.1초야.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무조건 작아. 왜냐면 A랑 B 시기는 지금 반대라 그랬거든. 현재가 무조건 작아. 0.1초건. 금북 따교니까.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잘 봐. 남반구 40에서 낮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 계절이 통제되었는지 살펴봐야 되거든. B 시기랑 A 시기가 둘 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남반구 겨울이라는 말을 되게 돌려서 준 거야. 계절을 통제해놨어. 계절을 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동해와 낮의 길이를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은 뭐라고? 경사각밖에 없어.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A 시기랑 B 시기를 보면 A 시기가 경사각이 좀 커. 여기에 이거. 이게 A야. 지금 겨울 물어보니까 아래 보면 돼. B는 경사각 좀 작지. 이게 B야. 그럼 뭐야? 그치. B가 남중고도 높고 B가 낮의 길이 좀 더 길어요. 둘이 똑같은 말이니까. 디귿? 그치. B 시기가 길어요. 괜찮아. 이거 진짜 외적 요인이 진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문제야. 어렵지? 요것만 알면 돼. 계속 연습하자. 자, 강도 계급 5네요. 주결성이네. 그런데 분광형 표면온도 알려주는데 오빠 F, G, 칵, 마. 얘가 표온이 높네? 그럼 얘가 큰 별이네. 주결은 큰 게 다 크니까.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세 가지, 폭, 세 가지까지 거리, 진화 속도 다 크다니까. 수명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왕별, 이게 조그만 별 이렇게 되지? 이건 뭐야? 와우, 대박. 1등, 초거성. 완전 밝은 별. 여기까지 분석하고 기억할까? 기억, 생가지의 폭, 얘들아 생가지의 폭은 루트 광도에 비례. 정량적으로는 루트 광도에 비례하는데 그냥 광도에 비례합니다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광도 큰 게 다 크다. A가 넓지. 왕별이니까.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밑줄 쳐놓고 S 써놓으세요. 보통 평가원 표현으로 S라고 나오고 얼제곱분의 L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지금 B랑 C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B랑 C를 보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2AU 대 2AU로 똑같아. 1대1이야. 그런데 광도는 이거는 주결 중에서도 겁나 조그만 별이잖아. 거의 뭐 태양이 G형인데 태양이 5등급인데 태양과 비스무리하니까 한 5등급 정도로 그냥 대충 잡아놓고 그러면 초거성은 적어도 마이너스 5등급보다도 훨씬 밝은 별이니까 잽이가 안 돼. 그래서 광도는 B가 압도적으로 커. 그러니까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겁나 많으니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행성이 받는 에너지 겁나 많아지겠지. 오케이. 근데 니은에서 B가 크다 그래서 땡이야. C가 커야 되는데. 디귿 별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량 그랬는데 시선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얘는 써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땡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땡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 디귿선지는 외행탐이라는, 선생님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외계인을 찾으러 가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이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커야 돼. 행성은 안 보여. 행성을 찾고 싶은데 결국 꾸물이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들처럼 꾸물이 찾고 싶은 거니까 행성이 안 보이니까 별을 봐. 별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이 흡수선이 원래는 500에 찍혀 있어야 할 걸 학자들은 알고 있어. 근데 500에 찍혀 있지 않고 550에 찍혀 있어. 그러면 와, 이상하다. 별에서 나오는 파장이 50이나 길어져 보이네. 와, 그럼 캐치했다. 별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변화가 겁나 조그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내가 손을 떨었나, 대기 때문에 흔들렸나, 이게 오차인가,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 코딱지만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계 행성을 탐지해내려면, 감지해내려면 파장 변화량, 별에서 나오는 파장 변화량이 클수록 좋은데, 우리가 아까 허블 법칙에서 연락 계산했던 V는 CZ에 의거하여, Z가 뭐였어? 그렇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였잖아. 이 파장의 변화량은 시선 속도에 비례하거든. 내 눈깔 방향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질수록 청색편이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런데 잘 들어, 이 VC는 결국엔 또 V0에 비례해. 공전 속도에 비례해. 왜냐면 별 자체가 겁나 빨리빨리 돌고 있어. 그러면 팍팍팍 돌다가 픽, 나한테 겁나 빨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그 V0이 빨라질 조건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이야. 그래서 행성 질량 클수록 땡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외우기 편하게. 봐봐. 별이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별이 뱅글뱅글 돌아. 사실은 뱅글뱅글 돈다기보다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 그 쬐끄만 걸 감지내는 건데, 만약에 어떤 다른 외계 행성계에 갔더니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은데 행성의 질량이 개 커. 그럼 질량이 개 크니까 질량 중심이 어떻게 돼? 그럼 과장할게. 행성 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시간 동안 별은 이렇게 돌아야 돼. 과장하자면. 그럼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자, 여기까지 인지됐어? 이 개념이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왜 꼭 행성의 질량만을 크게 해야 되냐? 문제 조건에서. 행성의 질량 가만히 놓고 공통질량 중심, 즉 원리적으로 공통질량 중심만 별에서 멀어지면 되거든? 상대적인 거니까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또 땡큐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땡큐, 별의 질량은 작을수록 땡큐. 잘 외워야 되는데. 자, 디귿. 그러니까 A랑 B를 비교하는데 B가 작은 별이잖아. B가 땡큐거든. 주계열은 작은 게 다 작으니까. 근데 A가 크다 그랬으니까 아니지. B가 크다 그래야지. B가 땡큐였으니까. 중요. 자, 19번 별표.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강력하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 나오고 아직 평가는 안 나왔거든. 근데 진짜 좋은 말이라서 이런 거 쫄지 마. 킬로줄, 단위 쫄지 마세요.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동에 써놔. 동에. 동일한 양의 에너지라고 써놔. 쫄지 마.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동일한 양의 에너지 배운 적 없는데. 배운 적 없지. 배운 걸로 응용하면 되지. 별이 표면 온도가 한 4대 1 정도인 별 두 별이 있어. 우리는 뭘 아냐면 슈블 법칙을 알아. 슈블 법칙 뭐야? 슈테판 볼즈만 먹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렇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아는 건 이건데 여긴 좀 다르네.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이래. 아, 그럼 얘가 표면 온도가 좀 딸리니까, 좀 낮으니까 면적이라도 넓어주면 얘랑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또이또이 방출할 수 있을 수 있잖아. 얼마만큼? 그렇지, 걔가 내는 그 면적만큼. 그 에너지만큼 면적이 굉장히 넓어주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겠지. 면적이 이만큼 돼버리면. 그러면 알았다. 이 말은 사실은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건데, 얘를 4제곱승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얘네를 4제곱승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4제곱 띄어버리고 그대로 역수 취한 4대 1이 얘네 둘의 표면 온도의 비가 되겠구나.
별표예요. 기억. 색지수는 표면 온도를 대표하는 말이야. A가 작아야지. 그렇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으니까. 자, 니은 별표 100만 개. 절대 등급 묻고 있어. 잘 들어. 별의 정량 계산 문제는 동의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절대 등급을 묻지만 절대 등급을 그대로 구할 수 없어. 광도를 구해야 돼. 이게 떠올라야지 별의 물리력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어. 무조건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어려워하거든. 계산이 나오니까. 해봐. 그런데 우리들이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나는 무기는 사실은 LRT야. 반지름 제곱이랑 t의 대제곱. 그런데 문제 조건을 아무리 눈깔 크게 뜨고 봐도 이게 안 보여. 반지름이 안 보여. 그러면 빨리 회로를 틀어야 돼. 다른 걸로 구해야 돼. L 곱하기 얼제곱으로 구해야 돼. 선생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눈깔 밝기는 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이거 있잖아. 광도를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 그럼 보세요. 눈깔 등급, 눈깔 밝기, 2.5 등급 차, 2.5 등급 차를 지수로 올리면 밝기의 배, 다시 외워라. 2.5 등급 차가 나면 10배의 밝기의 차가 나는 거야. 10배 밝은 별이야. 누가? 작은 놈이. 등급이 작은 놈이. 지금 눈깔 밝기는 A가 10배 밝아. 그러니까 요 값이 A 대 B가 10배 밝아. 그 다음에 거리는 문제 마지막 발문에 줬거든.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B가 10배이다. B가 10배인데 제곱 때려줘야 돼.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돼. 그럼 10대 100이니까 1대 10. 다시 한번 봐봐. 가역적으로 맞다리 갔다리가 잘 돼야 돼. 등급을 줬어. 밝기로 바꿔야 돼. 밝기를 내가 구했어. 등급으로 다시 바꿔야 돼. 가역적인 공부가 돼야 수능은 잘 볼 수 있어. 10배 밝지?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야? 2.5 등급 차가 나. 일단 얘만 구해놔. 그리고 밝으면 빼주고 어두우면 더해주면 돼. 10배니까 2.5 등급 차인데 얘가 밝은 별이니까 2.5 등급이 작아야 돼. 거꾸로 말하면 얘가 2.5 등급이 커야 돼. 그래서 니은에서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2.5 등급 크다. 선생님 도대체 2.5에 2.5승이 10배라는 거 자꾸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지. 2.5에 5승이 100배라는 거 알고 있잖아. 루트 하면은 이거 2분의 5니까는 2.5가 10이잖아. 맞지? 잘해야 돼. 니은 별표야. 디귿 반지름. 이제 다 했지 뭐. 반지름은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무기는 LRT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A 대 B 아까 표면 온도 내가 4대 1로 구해놨거든. 4제곱 대 1제곱이고요. 제곱 생략. 광도는 1대 10으로 구했잖아. 그럼 1대 루트 10. 그럼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건데 얘들아 디귿에서 A의 그러잖아. 항상 생 꿀팁 A의라고 하는 걸로 1로 만들 생각을 하면 돼. 아니면 분모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1대 4의 제곱 루트 10으로 바꾸시고요. 얘는 루트 9 넘어가니까 3 넘어가니까 3.xx. 그러면 3이라고 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근데 조금 넘으니까 48배보다 크다. 디귿 48배보다 크다. 괜찮네. 호! 마지막. 중요. x랑 y, 모원소가 x, x 프라임과 y 프라임 자원소가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무조건 모원소고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건 무조건 자원소인데 x 건지 y 건지를 찾아야 되거든? 모르겠다. 일단 해석이나 해보자. 이 가운데가 50%야. 모원소건 자원소건 50%가 남거나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야. 문제 마지막 발문에 x의 반감기가 더 길다고 했거든. x의 반감기가 2배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요 놈 니은이 x고 요 반감기가 1억으로 잡힌 요 놈이 y인데 자원소니까 프라임만 살짝 붙여주면 돼. 자, 어느 암석 속에 x랑 y가 둘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현재 함량의 x가 25%인 걸로 봐서 반감기 몇 번 지났다? 그렇지, 2번 지났다. 반감기가 2억인 놈의 입장에서 2번이 지났으면 이 암석의 나이는 몇 살이야? 총 4억 살이야. 다시 한번 그 하나의 암석 속에 x랑 y가 지금 둘 다 들어있는 상태고 똑같이 4억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X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2번인 반면에 Y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몇 번 흐른 꼴이 되는 거야? 그렇지. 4번 흐른 꼴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번 흐르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150 1번, 2번, 3번, 4번. 돼? 오케이. 그러면 기억. 현재 Y의 함량은 6.25이다. 괜찮지? 니은 별표 100만 개. X의 함량이 80%일 때 갈게. 얘들아. X의 반감기가 2억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100에서 50이 되는데 총 2억이 걸린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퀴즈 내볼게. 50개가 감소할 때 중간에 반띵 해가지고 25개가 감소해서 75, 다시 한번 25개가 감소해서 50이 되는데 이때 초반에 1억 걸리고 후반에 1억 걸려서 또이또이해서 2억이야? 아니야. 잘 들어. 처음에는 시간이 덜 걸려도 괜찮아. 다음 시간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야 돼. 왜? 처음에 팍팍이거든. 모원소건, 자원소건 처음에 팍팍 증가하고 팍팍 감소해. 왜? 반감기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거든. 같은 비율, 같은 시간이라는 게 반감기의 핵심 요소거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처음 양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양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같은 시간 동안 조금씩밖에 감소할 수가 없어.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양이라면 초반에 팍팍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덜 부여되어도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80%라고 하면 75가 여기니까 80%는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75까지 오는데도 최 1억이 안 걸리는데 X가 80% 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억은 택도 없겠지. 암석은 지금 4억 살 먹었거든? 4억 년 전 암석이 응애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현재로부터 3억 년 전이 된다고 하면 1억인데 X가 80% 남을 때까지 1억도 채 못 걸리니까 이 사이 정도,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 3.5 잡아볼까? 그러면은 잠깐 분필 좀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막 난리. 이러면 한 고생대 정도 되잖아. 근데 니은에서 지금 화폐석이 번성했냐고 보네. 화폐석은 언제 번성했어? 신화매잖아. 신생대 화폐석 그 다음 매머드. 화폐석은 신생대 초에 번성했는걸. 신생대 0.66인데 6,600만 년인데 말도 안 돼. 택도 안 돼. 니은 안 돼. 디귿도 별표. 현재로부터 1억 년 전. 자, 시점을 잘 봐야 돼. 현재로부터 1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4억 년 전에 암석이 응애했고 현재로부터 1억 년 전은 암석 생성 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이때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봐봐. 암석이 응애한 이후 총 3억 년이 흘렀으면요를 디귿에서 되게 다른 척을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암석 생성 후 3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1억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반감기 몇 번 흐르는 거야? 그렇지. 반감기 3번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Y의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이니까 여기야. 그럼 X는 어디 있겠냐고. X는. 자, 막 똑같은 거 또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억 걸린다며. 같은 비율, 같은 시간. 똑같이 50%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이 사이도 2억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선생님 퀴즈 내볼게. 여기서 지금 총 25개가 감소했잖아. 맞잖아. 여기 50개 감소했고 여기 25개 감소했잖아. 양은 점점 줄어들잖아. 25개 반띵 해가지고 12.5개가 줄어들고 12.5개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1억이 걸리고 1억이 또이또이 걸려서 총 2억 걸리냐고. 아니라고. 1억보다 덜 걸려도 괜찮다고 처음에는. 처음에 팍팍이니까. 그러면 알았다. 요 50에서 12.5를 뺀 37.5 정도 남았을 때 2억에다가 1억 좀 못 돼. 그러면 3억이라는 시간이 딱 흘렀으면 한 요 정도 오겠지. 그러면은 37.5보다 좀 작은 양 남았을 때 이거는 모원소 입장이고 자원소 입장에서는 62.5%보다 좀 많이 남았을 때지. 디귿에서 y분의 x'을 묻고 있어. y분의 x'을 묻고 있어. y는 아까 12.5로 구했고 x'은 62.5보다 좀 커. 5번 들어가는 거보다 넘으니까 5보다 커.
디귿? 맞아요. 디귿 5보다 작다 그래서 틀려요. 얘들아, 잘 따라왔어? 오늘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개념도 좀 정리를 해줬거든? 이게 거의 마지막 개념 정리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을 숙달한 다음에 문제에 계속 적용해서 빨리 풀 생각을 해야 돼. 지구과학은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과목이야. 누구라도 1등급 받고 누구라도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관건은 뭐냐면 쉬운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써서 충분히 써서 다 맞추는 거. 이게 우리는 목표거든. 얘들아, 우리 9월 평가 딱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진짜 스퍼트 내가지고 내가 최대한 많이 공부한 다음에 내 실력을 한번 체크 받아보겠다. 못 봐도 되고 잘 봐도 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좀 못했으면 수정하면 되고 잘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9월 평가원까지 잘 달린 다음에 우리 다음 더프 때 봅시다. 약간 또 선선해지겠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